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그녀에게는 동네 이웃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달인 양생 약탕을 들고 찾아오는 며느리였지요. 그 지극한 효심은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온 정성 어린 약탕을 다 마신 뒤 남은 약자의 찌꺼기를 베란다에 있는 귀한 난초 화분의 거름으로 주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것이 며느리의 효심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던 난초가 무성해지기는커녕 밤이면 잎이 끝이 타들어가듯 누렇게 변하며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식물의 변화는 70살 박 할머니의 안색을 순식간에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죽어가는 난초 한 분이 주인에게 드러낸 진실. 따뜻한 약탕 그릇 아래 숨겨져 있던 소름 끼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깊고 어두운 인간의 탐욕과 계산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70입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마음 편하고 곁에 누가 있는 게 최고라고들 하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서울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자기 가정 꾸리고 사업하느라 펭기처럼 바빠요. 아들이 늘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랄 순 없다는 걸 압니다. 조금 외롭긴 해도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반년 전 며느리 이수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스레 약탕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 밖에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보온병을 든 차에 제가 가장 익숙해하는 그 상냥하고 단아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죠. 이어면이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친근하게 제 팔짱을 끼고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요즘 또 관절 쑤시지 않으세요? 제가 경동시장 가서 용하다는 한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뼈랑 근육에 좋은 처방을 받아왔어요. 오후 내내 달인 거예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제가 아끼는 고려청자 찻잔을 꺼내왔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진한 한약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짙은 호박색 국물이 찻잔에 채워졌습니다. 대추와 구기자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약재들이 섞여 있었죠. 수진이는 조심스레 찻잔을 제 앞에 놓으며 손으로 잔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잔을 받아든 제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까탈스럽거나 거리감을 두지도 않고 늘 살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곤 했죠. 제 생일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합꽃을 잊지 않고 챙겼고 날이 추워지면 미리 와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볕에 말려주곤 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살뜰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아이였죠. 아파트 단지에 이웃 할머니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영자 언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를 얻었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만족감과 위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민호는 야근에 시달리며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 외로움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이 변함없는 효심은 텅 빈 제 노년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일 거야. 어머니 맛은 어떠세요? 너무 쓰진 않아요. 제가 약탕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진이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써. 아주 잘 넘어가는구나. 달큰하니 목 넘김도 좋고. 저는 따뜻한 약탕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온기가 목을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려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장마철이라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도 정말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진이는 빈 잔을 받아 부엌에서 씻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다음 주에 또 해올게요. 이런 보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남편이 남겨준 폐물들을 전부 수진이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착한 며느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그때 저는 그 따뜻한 약탕 그릇 밑바닥에 깔린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행복감에 취해 그 효심이 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걸 낙으로 삼고 삽니다. 이건 식물학 교수였던 제 남편 상훈 씨가 남겨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는 남편 덕분에 작은 식물원처럼 꾸며져 있었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그 꽃과 나무들을 돌보는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리움의 연장이었습니다. 물조리개로 물을 주고 흙을 고를 때마다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으니까요. 베란다에서 가장 크고 아끼는 화분은 10년 넘게 키운 동양란 헤란 후이 란이었습니다. 상훈 씨가 살아있을 때 양재동 꽃시장에서 함께 고심해서 안고 온 녀석이었지요. 길게 뻗은 잎은 우아하고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맑고 그윽한 향기를 품은 꽃대를 올려주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약 찌꺼기를 잘 말려 발효시키면 아주 훌륭한 천연 유기농 비료가 된다고요. 특히 통기성이 좋은 흙을 좋아하는 난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양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약탕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효심 가득한 탕약을 다 마시고 나면 바닥에 남은 약자의 찌꺼기를 거즈에 걸러 물기를 뺐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면 그 짙은 갈색의 은은한 향이 나는 찌꺼기를 들고 가서 헤란 화분 흙 위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죠. 이 행동은 제게 따뜻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이 남편이 남긴 사랑스러운 식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키워내는 셈이니까요. 이 이중의 사랑을 받고 자란 올해의 헤라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울 거라 상상했습니다. 꽃이 피면 예쁘게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수진이에게 고맙다고 자랑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의 약탕 보양과 매일의 화초 돌보기로 평화로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란다로 나가 보물들을 살피는 게 일과였습니다. 특히 그 헤란 화분은 한 달간 특제 비료를 먹었으니 얼마나 좋아졌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분무기를 들고 잎에 물을 주려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늘 생기가 넘치고 옥처럼 푸르던 헤란의 가장 바깥쪽 잎끝이 미세하지만 비정상적인 누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렬한 햇볕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바짝 마르고 부서질 듯한 노란색이었습니다. 게다가 난초 전체의 잎에서 윤기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내려앉은 듯 다 탁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국어 교사 출신이라 식물학적 지식은 남편만 못하지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수십 년이고 화초를 돌본 지도 반평생입니다. 기본 상식은 있었죠. 난초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공주님이라 빛이 강하면 화상을 입고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고 비료가 독하면 바로 탈이 납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금세 안색을 바꾸는 녀석이죠. 저는 탐정처럼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최근 서울은 계속 장마라 해가 날 일이 없었으니 저외 수분 물 주는 주기와 양은 지난 10년과 똑같이 시계처럼 정확했으니 저외 병충해 잎의 앞뒷면을 돋보기로 샅샅이 살폈지만 반점이나 벌레 알은 없었습니다. 저외 모든 조건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지난 한 달간 꾸준히 준 그 약자의 찌꺼기 비료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힘든 황당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가져온 약탕에 문제가 있나?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끔찍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노망이 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수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친아들보다 더 살가운 아이가 날 해칠 리가 없지. 분명 제가 놓친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습해서 뿌리가 상했거나 흙의 미량 원소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고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난초가 잠시 적응하느라 몸살을 앓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누렇게 탄 잎이 끝을 소독된 가위로 조심스레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불안은 실체 있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혜란이 시들어가는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범위가 잎이기 끝에서 안쪽으로 번져갔고 멀쩡하던 다른 잎이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전체에서 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흙을 뒤적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베란다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사실을요. 보통 난초 화분처럼 수태나 나무 껍질을 쓰는 화분은 습기 때문에 불청객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작은 진딧물이나 날파리 혹은 화단에서 기어 올라온 개미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작은 생명체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난초 화분에 흙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부엌에서 각설탕 조각을 가져와 화분 가장자리에 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돼 개미들이 단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각설탕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개미 몇 마리가 화분 근처에 다다르자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라도 만난 듯 황급히 방향을 틀어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의 실험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샬레 배양 접시를 가리키며 설명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잘 봐. 식물들 특히 난초과 식물들은 아주 정밀한 화학 탐지기나 다름없어. 흙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화학 성분에 엄청나게 예민하거든. 어떤 성분은 농도가 낮아서 사람이 먹으면 당장은 별일 없을지 몰라도 식물한테는 맹독이 돼. 심지어 어떤 약물 성분은 흙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강력한 살충 효과를 내기도 하지. 생명력 강한 벌레들조차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로 말이야. 벌레도 접근 못하는 맹독. 남편의 말과 눈앞에 이 기이하게 깨끗한 화분이 겹쳐지며 저는 몸서리쳐지는 추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혈육의 전기라는 필터를 찢고 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가설을 당장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어김없이 보온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해서 이따 마시겠다며 핑계를 댔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깨끗한 밀폐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약탕 대부분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바닥에 깔린 두툼한 짙은 갈색에 약자의 찌꺼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그릇에 남은 약간의 국물과 함께 싹싹 긁어 유리병에 담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증거물이 든 이 병을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서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냉동 만두 봉지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부엌의 차가운 벽에 기대서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냉동실 깊은 곳에서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유리병 겉면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고 손에 닿는 감촉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정처럼요. 병을 천 가방에 넣고 수건으로 잘 감싼 뒤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상가에 있는 한의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최 원장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남편과 대학 동창이라 우리 두 집안이 알고 지낸 지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는 대쪽같이 올곧고 의술 또한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을 믿었습니다. 은은한 쑥 냄새가 감도는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돋보기를 끼고 차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왔어. 또 무릎이 아픈가? 그가 고개를 들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니에요, 초회 원장. 저는 진료실 문을 닫고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온 건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야. 가방을 열고 한기가 서려 있는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최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마 제 끔찍한 의심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들 눈에 완벽한 며느리를 모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내 몸 보시나라고 계속 다려오는 한약인데 효심으로 하는 거라 거절도 못하고 한 달 넘게 마셨어. 그런데 마시다 보니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전문가인 자네가 내 체질에 맞는 처방인지 좀 봐줬으면 해서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얇은 라텍스 장갑을 꼈습니다.
유리병 뚜껑을 열자 복잡하고 진한 약재 냄새가 좁은 진료실에 퍼졌습니다. 그는 병을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서랍에서 깨끗한 하얀 도자기, 접시와 핀셋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약찌꺼기를 꺼내 접시에 펼쳐 놓았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확대경 안경을 쓰고 핀셋으로 짙은 갈색 덩어리들을 헤치며 성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곤해 보였습니다. 당귀랑 황기가 있군. 기혈 보충하는 거고. 두충도 있네. 뼈에 좋은 거지. 작약이랑 감초, 이건 약성을 조화시키는 거고. 그는 중얼거리며 확인했습니다. 다 정상적인 보약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의 미간이 갑자기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약자의 더미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불구불한 짙은 색 약자의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미 푹 삶아져서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는 그걸 불빛에 비추어 보고 냄새를 맡으며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평온함에서 심각함으로 그리고 심각함에서 충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엔 그 충격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두 눈은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박 여사, 이 약 절대로 다시 마시면 안 돼.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러는데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접시 위 그 초라한 약자의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엔 정상적인 보약 말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몰래 섞여 있어. 이걸 봐. 핀셋 끝이 가리킨 곳. 이건 쥐방울덩굴이야. 한약명으로는 마두령 마도링이나 관목통이라고도 하지. 쥐방울덩굴 처음 듣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최 원장? 그게 뭔데? 최 원장의 표정은 전례 없이 엄숙했습니다. 이건 지금은 쓰면 안 되는 금지 약재에 가까워. 예전 민간요법에서는 통증을 줄이고 피를 돌게 한다고 쓰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안에 아리스톨로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건 강력한 신장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이야. 그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단기간에 조금씩 먹으면 급성 중독 증상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혈액 순환이 잘 돼서 기운이 나고 안색도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은 착각을 줘. 약효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지. 그는 어조를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리스톨로크산이라는 독은 유령처럼 자네 모르게 신장에 차곡차곡 쌓여서 신장세포를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해버려.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말기 신부전증이야.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기 신부전 평생 투석. 하늘이 빙글 도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져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초의 원장이 동정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런 손상은 초기엔 아주 은밀해서 특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찾아내지도 못해. 저는 책상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최 원장, 이걸 화채주면 어떻게 되나? 최 원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독성은 식물한테도 쥐약이야. 특히 난초같이 예민한 식물이라면 장담컨대 그 찌꺼기를 비료로 줬다간 2달도 안 돼서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질 거야. 완전히 죽어버린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말라가던 해랑과 최 원장의 말이 하나로 맞춰지며 잔혹하고 완벽한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요행, 모든 자기 위안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정기라는 포장지에 쌓인 길고도 소리 없는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한의원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몸에는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발은 얼음장 같았고 심장은 천년 묵은 얼음 동굴에 갇힌 듯 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는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웃는 얼굴, 약탕의 향기, 난초의 마른 잎, 그리고 최 원장의 평생 투석이라는 말이 주마등처럼 뱅뱅 돌았습니다. 가로수를 붙잡고서야 겨우 무너지는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건강한 몸을 소리 소문 없이 망가뜨리려 했다니. 도대체 왜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그저 연금으로 사는 퇴직 교사일 뿐입니다. 은행 장오며 남편이 남긴 걸 다 합쳐도 몇억 원 정도일 뿐. 무역회사를 다니는 아들 내외에겐 큰 돈도 아닐 텐데요. 집 때문에 어차피 이 낡은 아파트는 언젠가 외아들인 민호 것이 될 텐데 굳이 이런 끔찍한 방법까지 써가며 재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더 큰 이익이 있지 않고서는요.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지난 반년간 수진이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실타래 풀듯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개인 금고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며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반년 전 수진이가 약탕을 보내오기 시작했던 바로 그 주간이었습니다. 집에 온 며느리가 제가 옛날 서류들을 정리하는 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그때 마침 제가 호적 등본을 찾느라 금고를 열었는데 수진이가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두툼한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었지요. 어머니, 여기엔 무슨 가보라도 들어있나요? 저는 웃으며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가보는 무슨 옛날에 내 시아버지가 들어둔 보험 증서야. 그건 아주 오래전 남편과 제가 함께 가입했던 고액 상해 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유일한 아들 김민호로 되어 있었죠. 그때 제가 했던 설명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보험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만약 우리 노부부가 교통사고나 낙상 화재 같은 재해로 사망하거나 전신 마비가 되면 보험금이 무려 8억 원이나 나와. 하지만 그냥 병으로 죽으면 일반 사망보험금이라 얼마 안 돼. 재해 사망 8억 질병 사망은 푼돈. 저는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무섭고도 명확한 논리의 사슬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수진이의 목표는 제 집이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의 목표는 바로 그 8억 원짜리 상에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독이 든 약탕을 오래 마셔서 신부전으로 죽는다면 그건 질병 사망이라 큰 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70살 노인이 자기 집 욕실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결국 사망한다면 그건 명백한 상해 사망, 즉 재해입니다. 8억 원이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 되었을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차가운 욕실 타일 위에 쓰러진 저, 그리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아들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진이의 모습.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가족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가장 차갑고 깊은 현실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 공포, 배신감이 독사처럼 심장을 물어뜯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솜으로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냥하고 현모양처 같던 며느리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동이 틀 무렵 저는 마비된 듯한 어둠 속에서 간신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 내외를 찾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치밀한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판을 엎으면 딱 잡아뗄 것이고 귀 얇고 묻어난 아들은 며느리의 연기에 또 속아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이 이 계획에 가담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험을 할 순 없었죠. 그날 오전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지난번 방범용 CCTV를 설치해준 보안업체에 연락해 기사를 불렀습니다. 욕실과 거실 잘 보이는 곳에 초소형 방수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지요. 둘째,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보안팀장인 박 반장을 만났습니다. 요즘 심장이 안 좋아서 걱정되니 제가 비상호출벨을 누르면 즉시 마스터키를 들고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셋째, 저는 수진이의 각본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독약탕의 효과를 맹신하는 척했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 약 정말 신기하구나. 요즘 기운이 펄펄 나고 눈도 맑아지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의기, 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다행이네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미끼를 던졌고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제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에 초조해져 더 과격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걸요. 그 본색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는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남편이 남긴 식물 도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약탕을 따라 제 앞에 놓으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이게 몸을 데워줘요, 주여.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하려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옆에 있는 화분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 스킨답서스 잎이 왜 이렇게 누렇죠? 벌레 먹었나 봐요. 그러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탁자 위에 물조리개를 집어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진딧물 같은데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 애는 물조리개를 든 채 저와 탁자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순간 팔꿈치로 탁자 위에 있던 반쯤 남은 검은 깨죽컵을 실수인 척 쳤습니다.
끼약! 며느리는 저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끈적하고 따뜻한 검은 깨죽이 제 밝은색 실내복 위로 쏟아져 가슴과 소매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수진이는 휴지를 뽑아 닦아주는 척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 얼굴엔 당황과 자책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마음의 동요를 누르고 태연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헌옷인데 뭐 빨면 되지? 안 돼요, 어머니. 수진이의 말투가 단호해졌습니다. 깨죽은 끈적거려서 마르면 잘 안 지워져요. 찝찝하시잖아요. 얼른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바로 빨래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소파에서 일으켜 세워 방향제로 욕실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에 흥분된 광채가 번뜩이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씻고 올게.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욕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전 거실에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수진이는 문 앞에서 더없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욕실에 들어온 저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 서서 문틈으로 밖을 주시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을 살피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더니 세면대 위에 있던 새 비누를 집어들고 욕실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욕실 문 앞 가장 물이 잘 고이고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그 마른 비누를 벅벅 문질러 두껍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왁스칠을 하듯이요. 그걸로도 모자라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와 비누칠 한 곳에 살짝 뿌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물기 같지만 밟으면 치명적인 빙판이 되는 살인덫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침착하고 숙련된 동작을 보며 심장이 차가운 손에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사람의 아기가 이토록 소리 없이 이토록 끔찍할 수 있다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고 현장 세팅을 마친 그녀는 일어나 뒷걸음질 치며 만족스러운 그러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샤워를 마치고 김서린 욕실을 맨발로 걸어 나와 저 죽음의 덫을 밟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확신했겠죠.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채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했습니다. 귀는 욕실 쪽을 향해 곤두선 채로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쿵 하는 소리와 저의 비명 소리를 저는 물조차 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비상호출기를 꽉 쥐고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보안팀장 박 반장과 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박 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수진이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경비원들을 보고 놀란 눈으로 욕실 문을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욕실 문을 열고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옷은 여전히 깨죽 범벅이었고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비누칠된 바닥을 피해 걸어 나와 넋이 나간 며느리와 어리둥절한 경비원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 공기청정기로 위장된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미세하게 깜빡이는 빨간 불빛,
저는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허공을 향해 공포에 질린 며느리를 향해 이 긴 전쟁을 끝내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구나.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다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뭔지 모를 리 없었죠. 공포로 동공이 수축되었고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잿빛 절망만이 그 얼굴에 남았습니다. 박 반장도 베테랑이었습니다. 저와 바닥의 비정상적인 비누 자국 그리고 사색이 된 며느리를 보더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눈짓을 하고 제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경찰 부르겠습니다. 방에 들어가 쉬고 계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도 없는 깊은 피로감만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환한 불빛 아래 우리 세 사람은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에서 달려왔는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수진이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아들에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민호를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민호 씨, 이건 어머니 댁 CCTV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호는 영문을 모른 채 앉았습니다. 조사실은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외엔 적막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간 직후 그가 사랑했던 착한 아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능숙하게 바닥에 비누칠을 하고 물을 뿌리는지. 그 영상을 보는 아들의 표정이 초조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요. 영상은 끝났고 민호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넋 나간 모습을 보자 마음의 방벽이 깨진 것입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내가 했어. 다 내가 한 짓이야. 그녀는 저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그 악독한 계획 뒤에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동생이 도박으로 사채를 10억이나 썼어. 그 사람들이 안 갚으면 우리 부모님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어. 방법이 없었어. 정말 방법이. 그녀는 민호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 못했어. 당신이 나 경멸할까봐, 우리 친정 무시할까봐. 어머니 보험 증서 봤을 때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돈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 고백은 망치처럼 조사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사랑도 분노도 사라진 죽음보다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요. 경찰서를 나설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세상은
차가운 폐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어린 시절 쓰던 방에 들어가 꼬박 하루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배신과 환멸을 혼자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후의 날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이는 존속살해미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었지만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호는 큰 충격 속에서도 마지막 책임을 다했습니다. 신혼집을 팔아 수진이 동생의 급한 빚 일부를 갚아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단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겠죠. 아들은 야위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제 앞에서 어리광 부리던 그 밝은 청년은 하룻밤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옛방에서 다시 살게 되었죠. 겉보기엔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아들은 저를 챙기는데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챙겨라,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하고 서툰 솜씨로 제가 좋아하는 곰국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저는 애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또한 이 비극에 상처 입은 피해자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호가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말라 비틀어진 해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난초 죽었네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계실 땐 제일 아끼던 건데 저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난초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 그날 오후 우리는 그 죽은 해란을 뿌리째 뽑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독이 든 찌꺼기가 스며든 흙은 시커멓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흙을 다 버리고 빈 화분을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양재동 꽃시장에서 새로운 호접난 피할레놉시스 한 분을 사왔습니다. 순백색 꽃잎에 연한 분홍빛 테두리가 있는 생명력 넘치는 녀석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새 흙을 채우고 맑은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 좋은 베란다 명당 자리에 새 화분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준 상처 아들의 가슴에 남은 배신감은 어쩌면 영원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창밖에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재산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독이 든 약탕 한 그릇으로 저와 이 집안은 뼈 아프지만 값진 새 생명을 얻은 셈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 화분처럼 묵은 것이 가야 새 것이 오는 법이죠.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 집에도 언젠가 다시 꽃이 필 날이 올 겁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심 가득해 보이던 약탕 한 그릇에서 시작된 치밀한 덫.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계산이 참으로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며느리 이수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혹시 아들 김민호의 무관심도 이 비극에 일조한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심과 사탕 발림 속에 감춰진 흑심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박영자 할머니였다면 난초가 시드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터놓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 꼼짝 못할 덫을 놓으셨을까요? 가족의 배신 앞에서 용서와 망각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법의 심판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할지,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감지하지 못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인생의 단면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나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부드러움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선량함에는 자신을 지킬 날카로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